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뒤집었다. 강남의 빗속,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차가운 회장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20해 전, 내 손에서 미끄러진 그 작은 손.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멈춰 있었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가 나타났다. 나를 향해 회장님이라 부르던 그 여자의 눈빛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림자를 봤다. 왼쪽 어깨의 흉터,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그 이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아이는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이만이 아니었다. 오늘도 인생 이막 사연극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후 3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사무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낡은 전단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전단지 속 아이의 얼굴은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그 미소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죠. 7살 장하은, 제 딸이었습니다. 20해 전 전주 한옥마을에서 사라진 아이였어요.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골목길을 걷다가 단 3분, 아니 5분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잠깐 가게에 들어간 사이 하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던 작은 어깨도 제 손을 꼭 잡던 따뜻한 손바닥도 모두 공기 속으로 녹아버렸죠.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인사팀 김 부장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낯선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따라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감사팀에 새로 발령받은 최설인 대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 그 미간의 주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안녕하십니까? 최설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회장을 만나서 긴장한 신입사원의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 떨림마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긴장할 때 목소리 끝을 살짝 올리던 버릇과 똑같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20년간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익힌 가면이었죠.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과 설인이 나간 뒤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또 착각하는 거야, 혜진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길을 걷다가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비슷한 눈빛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멎었죠. 하지만 매번 착각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4시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부사장 오경태를 비롯한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실적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1시간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설인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인턴이나 신입사원들이 종종 하는 일이었죠. 설인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봤어요. 가늘고 긴 손가락 하지만 손등에는 희미한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죠. 어린 시절에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 설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문 쪽으로 걸어가던 그녀가 갑자기 왼쪽 어깨를 살짝 만졌어요.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죠. 마치 그곳에 뭔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는 듯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왼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 흉터,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던 날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물었죠. 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습니다. 돌 때 뜨거운 물에 데여서 생긴 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들여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의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오경태 부사장이 뭔가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저 웅얼거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6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여전히 들렸죠.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건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빗속에서 서 있는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이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죠. 저는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남편,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사라지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액자를 손에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도연 씨,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은이를 찾지 못한 채로요. 나 또 착각한 걸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서린이가 혹시 우리 하은이일까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날처럼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가슴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또 착각이라면, 만약 또 실망해야 한다면 저는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빗소리만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머릿속에는 서린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그 떨리는 손, 왼쪽 어깨를 만지던 무의식적인 동작, 그리고 남편을 닮은 목소리의 떨림까지. 새벽 3시,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죠.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이 방은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차가웠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어요. 서재는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 책장에 꽂힌 두꺼운 책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 책상 서랍에 중요한 것들을 보관했었죠. 하지만 제게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숨겨뒀는지 몰랐거든요. 책상 뒤 벽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하은이가 6살 때였습니다. 액자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설치해둔 것 같았습니다. 금고 문에는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다이얼이 달려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떤 번호일까요? 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무슨 번호를 썼을까? 먼저 하은이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또다시 빨간 불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번만 더 틀리면 금고가 잠길지도 몰랐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은이가 사라진 날짜, 2005년 6월 14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614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하은 기록 마이너스 절대 포기하지 마.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는 탐정 보고서였습니다. 남편이 사비를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던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죠. 부산의 여러 고아원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늘보육원. 그 밑에 탐정이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신원불명 여자아이 구조. 추정 나이 7에서 8세. 심한 영양실조 상태. 말을 하지 못함. 하늘보육원의 임시보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06년 3월이면 하은이가 사라진 지 9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 아이의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 있음, 초승달 모양으로 추정,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하은이였을까요? 하지만 보고서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뒤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보육원 측에서 신원 공개 거부,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정보 제공 불가, 추가 조사 어려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이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다음 서류는 DNA 검사 신청서였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신청만 하고 실제로 검사는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색 USB였죠. 겉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해. 미안해, 혜진아. 저는 USB를 들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노트북이 서랍 안에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켜졌죠.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가 떴어요. 하지만 클릭하자마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3번 오류 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3번만 틀리면 영영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비밀번호를 설정했을까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함부로 시도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틀리면, 만약 데이터가 지워지면 남편이 찾아낸 단서들을 영영 잃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USB를 빼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새벽 5시가 넘었더군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USB도 함께 넣었죠. 그때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설인이 정말 그 아이라면, 만약 정말 하은이라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일단 설인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요. 아침 7시 저는 비서차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감사팀에 새로 들어온 최설인 대리 있죠. 그 직원 인사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설인 대리요? 네,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신입사원 관리 차원에서요. 출신 학교나 경력 같은 기본 정보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1시간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최설인의 인사기록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름 최설인, 나이 28세, 생년월일 1997년 3월 15일, 1997년, 하은이가 1998년생이니까 1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르는 아이라면 추정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었어요. 학력,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출신, 부산 하늘보육원.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늘 보육원 탐정 보고서에 나온 바로 그 고아원이었어요. 손에 쥔 마우스가 떨렸습니다. USB도 함께 떨렸죠.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 자국이 났어요. 만약 이 아이가 하은이라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신이 너무 잔인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죠.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실하게요. 더 이상 착각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이봉인된 금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머릿속에는 서린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그 떨리는 손, 왼쪽 어깨를 만지던 무의식적인 동작, 그리고 남편을 닮은 목소리의 떨림까지. 새벽 3시,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죠.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이 방은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차가웠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어요. 서재는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 책장에 꽂힌 두꺼운 책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 책상 서랍에 중요한 것들을 보관했었죠. 하지만 제게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숨겨뒀는지 몰랐거든요. 책상 뒤 벽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하은이가 6살 때였습니다. 액자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설치해둔 것 같았습니다. 금고 문에는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다이얼이 달려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떤 번호일까요? 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무슨 번호를 썼을까? 먼저 하은이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또다시 빨간 불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번만 더 틀리면 금고가 잠길지도 몰랐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은이가 사라진 날짜, 2005년 6월 14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614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와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하은 기록 마이너스 절대 포기하지 마.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는 탐정 보고서였습니다. 남편이 사비를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던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죠. 부산의 여러 고아원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늘 보육원. 그 밑에 탐정이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신원불명 여자아이 구조. 추정 나이 7에서 8세. 심한 영양실조 상태. 말을 하지 못함. 하늘 보육원의 임시보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06년 3월이면 하은이가 사라진 지 9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 아이의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 있음, 초승달 모양으로 추정,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하은이였을까요? 하지만 보고서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뒤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보육원 측에서 신원 공개 거부,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정보 제공 불가, 추가 조사 어려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이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다음 서류는 DNA 검사 신청서였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신청만 하고 실제로 검사는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색 USB였죠. 겉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해. 미안해, 혜진아. 저는 USB를 들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노트북이 서랍 안에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켜졌죠.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가 떴어요. 하지만 클릭하자마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3번 오류 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3번만 틀리면 영영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비밀번호를 설정했을까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함부로 시도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틀리면, 만약 데이터가 지워지면 남편이 찾아낸 단서들을 영영 잃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USB를 빼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새벽 5시가 넘었더군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USB도 함께 넣었죠. 그때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설인이 정말 그 아이라면, 만약 정말 하은이라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일단 설인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요. 아침 7시 저는 비서차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감사팀에 새로 들어온 최설인 대리 있죠. 그 직원 인사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설인 대리요? 네,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신입사원 관리 차원에서요. 출신 학교나 경력 같은 기본 정보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1시간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최설인의 인사기록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름 최설인, 나이 28세, 생년월일 1997년 3월 15일, 1997년, 하은이가 1998년생이니까 1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르는 아이라면 추정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었어요. 학력,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출신, 부산 하늘보육원.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늘보육원, 탐정보고서에 나온 바로 그 고아원이었어요. 손에 쥔 마우스가 떨렸습니다. USB도 함께 떨렸죠.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 자국이 났어요. 만약 이 아이가 하은이라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신이 너무 잔인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죠.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실하게요. 더 이상 착각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설인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하지만 너무 티가 나지 않게 조심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 때 그녀가 자료를 나눠주면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설인은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출근했고 퇴근은 항상 늦었어요. 감사팀 업무가 원래 바쁘긴 했지만 신입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었는데도 말이죠.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차 실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최설인 대리가 회의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서류를 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디 회의실이죠? 3층 제2회의실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3층 복도에는 이미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죠. 감사팀 박 차장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설인 씨,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저는 무릎을 꿇고 설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차가웠습니다. 구급차는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한답니다. 저는 설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입술, 감긴 눈꺼풀,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속으로 불렀습니다. 소리 내어 부를 수는 없었죠.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어요. 설인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인에게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인사기록에도 비상연락처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봤어요. 회장이 직접 병원에 간다는 게 이상했겠죠. 회장님께서 직접요? 차 실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직원인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제 차를 몰았어요.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앞에서 깜빡거렸습니다. 병원은 강남성 모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설인을 데리고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흰 벽,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리는 신음소리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여자 의사였어요. 이름표를 보니 노은주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기도 했죠. 만약 설인이 정말 하은이라면 저는 보호자가 맞았으니까요. 노 교수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빈혈 증세가 매우 심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돼요. 빈혈이요? 네. 그냥 빈혈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검사를 해야 하나요? 일단 골수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생불량성 빈혈.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이가 5살 때였습니다. 자꾸 피곤해하고 얼굴이 창백해서 병원에 데려갔었죠. 의사가 말했었어요. 아이에게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의 위험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그때는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분제를 먹고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었습니다. 만약 방치하면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다고요. 교수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유전되나요? 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병력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환자분을 입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이틀 정도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노 교수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차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저 오늘 회사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 대리는 어떻습니까? 입원했습니다. 제가 여기 좀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병실로 옮겼습니다. 면회 가능하세요. 저는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기가 힘들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죠. 저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손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하은아, 작게 불러봤습니다. 서리는 대답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잡아보는 딸의 손이었어요. 어렸을 때보다 컸고 흉터도 있었지만 여전히 제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저와 서린만 있었어요.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들렸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관해뒀던 남편의 서류철을 뒤졌어요.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제대열 보관 서류가요. 한참을 찾다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낡은 서류였어요. 28년 전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보관한 제대열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보관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밤이 늦었지만 24시간 콜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부산 제대열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고객님 성함과 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보며 차분하게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상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1998년 4월 5일 등록된 샘플이 아직 보관 중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DNA 검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연구 목적입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샘플을 지정 병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린이 하은이인지 아닌지를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또 다른 사람이라면 저는 그 실망을 견딜 수 있을까요? 창밖에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초승달이었어요. 하은이 어깨의 흉터 모양과 똑같은 초승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린의 병실로 가기 전에 먼저 노은주 교수를 찾아갔어요. 교수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노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최서린 환자 때문에 왔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DNA 검사요? 네, 연구 목적입니다. 제대열 샘플과 환자의 혈액을 비교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노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샘플을 보내주시면 검사하겠습니다. 신분 노출은 절대 안 됩니다. 극비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였습니다. 서린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서린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몸은 좀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당분간 푹 쉬어야 합니다. 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핏기가 없었어요. 가족에게 연락은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서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군요.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서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내 엄마일지도 몰라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천천히 회복하세요.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병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오후 부산 제대혈은행에서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노 교수에게 전달하고 서린의 혈액 샘플도 채취했어요. 서린은 무슨 검사인지 물었지만 저는 그냥 정밀 검사의 일부라고만 말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사흘 정도 걸릴 겁니다. 사흘, 고작 사흘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어요. 과일이나 죽을 사들고 갔죠. 서리는 항상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서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모르니까, 2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아이일지도 모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서리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어요. 무슨 꿈이었는데요? 누가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아주 오래된 노래 같았는데 멜로디가 기억나요. 서리는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자장가는 제가 하은이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남편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옛날 자장가였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누가 저를 불렀어요. 하은아, 하은아 하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저는 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꿈이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그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거든요.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맞는 것 같아요. 서린이가 우리 하은이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냥 미소만 짓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노은주 교수였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노 교수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노 교수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노 교수는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이 흐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몇 번 눈을 깜빡이고 다시 봤습니다. DNA 일치율 99.98%.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99.98%, 거의 100%였어요. 모자 관계가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님, 노 교수가 놀라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환자가? 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입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의료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서린이한테도요. 아직 제가 직접 말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교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차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경태 부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건강 이상설을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오경태,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눈엣 가시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늘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이사회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딸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요.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은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엄마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지켜주지 못했던 저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창밖의 하늘은 너무나 파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설인의 병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이제 알았습니다. 설인이 하은이라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내가 내 엄마야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믿어줄까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설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설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입술에도 핏기가 없었어요. 그때 노은주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죠. 설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설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숨을 죽였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이 확실합니다. 골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HLA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 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여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골수은행에 등록은 하겠지만 잃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설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더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설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노 교수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검사 예약을 잡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친권 확인서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만들어둔 서류였습니다. 하은이를 찾으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서류에는 하은이의 출생신고서, 사본과 제 신분증 사본이 함께 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HLA 검사를 받았어요. 피를 뽑는 동안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가족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요. 검사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설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했어요. 링거를 계속 맞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느 날 오후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요.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설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똑똑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나중에 말해줄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요? 당신이 건강해지면요. 설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틀 뒤 노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일치합니다. 일치한다고요? 네. HLA형이 완벽하게 맞아요. 공여자로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노 교수실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았어요. 골수 채취 수술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해요. 입원 기간은 사흘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 전까지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교수님. 그날 저녁 회사에서 차 실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오경태 부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중병에 걸리셔서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언론 반응은 어떤가요? 난리 났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임시 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 딸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술 날이 왔습니다. 아침 7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설인도 옆방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 교수가 말했어요. 두 분 동시에 수술합니다. 회장님께서 골수를 채취하고 바로 설인 씨에게 이식할 거예요. 네. 가족에게 연락은 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저를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설인의 병실이 보였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설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왜 수술복을 입으세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설인의 얼굴이었어요. 아니, 하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흰 불빛이 눈부셨어요.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회장님, 정신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설인 씨도 이식 잘 받으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의료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 회사에서 건 전화였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차 실장, 임원들, 그리고 오경태까지. 오경태의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임시대표 선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생각해도 됐어요. 지금은 그냥 제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은이가 20년 동안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요. 노은주 교수가 매일 회진을 왔습니다. 상처는 잘 아물고 있다고 했어요. 설인 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회복실에 있습니다. 이식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며칠 더 지나면 안정될 겁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일주일쯤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감염 위험 때문에 무균실에 계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정신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정신 드세요? 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수술 후 합병증입니다. 출혈이 있었어요. 응급 처치를 했는데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서린이는 걱정 마세요. 서린 씨는 괜찮습니다. 이식이 잘 안착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하은이만 살아있으면 됐습니다. 회장님, 가족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교수님, 저 혼자 충분해요. 노 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더 보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차 실장이 매일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확인했어요.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경태가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임시대표로 선출됐어요. 언론에서 회장님 입원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어요. 서린 씨 면회 가능한가요? 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오래 있으시면 안 돼요. 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혼자 걷기는 아직 힘들었거든요. 복도를 지나 서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하은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린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회장님, 서린은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린은 제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 왜 휠체어를?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술을 하신 건가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린의 혈액형 확인서를 들고 있었어요. 서린 씨, 이식 후 혈액 검사 결과예요. 공여자분의 혈액형과 일치하네요. 간호사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공여자가 누구예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서린은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회장님께서 저한테 골수를 주신 거예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나중에 말해줄게요. 약속해요. 지금 말씀해주세요. 저는 알아야 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서린 씨, 당신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기억이 없어요. 7살 이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트라우마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은이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 좀 봐요. 서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였죠.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였습니다. 이 아이가.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네. 그럼 옆에 이 사람은 나예요. 그리고 당신 이름은 최서린이 아니에요. 장하은이에요. 서린은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하은아.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마침내 서린이 말했습니다.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DNA 검사를 했어요.
99.98% 일치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설인에게 건넸어요. 설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설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하은아,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설인을 안았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어요. 20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설인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말씀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그날 밤 저는 병실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차 실장에게서 긴급 문자가 와 있었어요. 회장님, 내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오경태가 회장님 회의만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하은이가 있었으니까요. 무엇이 오든 이제는 함께 맞서면 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제 병실로 왔습니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은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어요. 엄마, 제가 드릴 게 있어요. 하은이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USB였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실 서류 봉투에서 찾았어요. 혹시 엄마 거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USB였어요. 남편이 금고에 넣어뒀던 바로 그 USB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 회장실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제가 감사팀 업무로 자료 찾다가 우연히 봤어요.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던 바로 그 USB였죠. 어떻게 회장실에 있었을까요? 제가 서재에서 가져와 놓고 잊어버렸나 봅니다. 이거 열어봤어요? 네, 비밀번호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우연히 맞춘 건지. 무슨 비밀번호였는데? 405, 네 자리였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405, 4월 5일, 하은이 생일이었어요. 남편은 금고 비밀번호를 하은이가 사라진 날로 설정했었습니다. 하지만 USB 비밀번호는 하은이 생일로 해둔 거였어요. 혹시 하은이가 직접 찾게 되길 바라며 그랬던 걸까요?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재개발 관련 서류,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저에 대한 탐정 보고서요. 아빠가 저를 찾으려고 했던 기록들이었어요.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절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찾으려고 했어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USB에 다른 건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상한 파일들이 많았어요. 부사장님 이름으로 된 폴더도 있었고요. 오경태? 네. 비자금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얼마나 되던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백억 원은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 차명 계좌로 나눠져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오경태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비리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파일들 아직 있어요? 네, 제 노트북에 복사해뒀어요. 잘했어요. 그거 절대 지우면 안 돼요. 그날 오후 저는 노트북을 빌려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남편의 조사는 치밀했습니다. 오경태의 비자금 거래는 10년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뇌물, 횡령, 배임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전주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의혹사항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재개발 브로커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 기록도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협박 및 유괴 의혹, 실종 아동 사건과의 연관성,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은이 실종 사건이 재개발과 관련이 있었단 말인가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혜진 회장 소유 토지 강제 매입 시도, 매입 거부 후 발생한 장하은 실종 사건, 브로커 박성민, 유괴 교사 혐의.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랬구나. 하은이가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제가 토지를 팔지 않자 제 딸을 데려간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줄이었습니다. 오경태 부사장, 브로커들과 금전거래, 정황 포착. 사건 당시 오경태 전주 지역 출장 중이었음.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오경태, 그 사람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진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관했거나 어쩌면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지. 언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때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주주총회에서요? 응, 오경태가 날 해임시키려고 하거든. 그럼 나도 준비해야지. 하은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진 않을까요? 괜찮아. 증거가 다 있잖아.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넌 병원에 있어. 내가 다 처리하고 올게. 싫어요.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넌 아직 회복 중이잖아. 엄마도 회복 중이시잖아요. 하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알았어. 그럼 조건이 있어. 무리하지 마. 아프면 바로 말해.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노은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 복사본 한부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용도가 뭔가요? 필요한 곳에 쓰려고요. 노 교수는 더 묻지 않고 서류를 준비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USB도 함께 넣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오경태의 비리도 하은이 실종의 진실도 모두 밝혀질 거예요. 창밖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여보, 내일 봐요. 당신이 못다한 일 제가 끝낼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복을 벗었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하은이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한 블라우스와 바지였어요. 조금 헐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엄마. 응, 가자.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실장이 차를 가지고 와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걱정 마세요. 차는 강남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어요. 주주총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건 9시 50분이었어요. 회사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해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긴장돼요, 엄마. 나도.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대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주주들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맨 앞에는 오경태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오셨군요. 당연히 와야죠. 제 회사인데.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은이가 뒤를 따랐어요. 오경태는 하은이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직원은 왜 데려오셨습니까? 제 딸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경태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딸이라니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딸을 찾았어요.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도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건 사적인 일이고요. 오늘은 주주총회 자리입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경영을 하실 수 없다는 안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경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영을 할 수 없다고요? 누가 그런 판단을 내렸죠? 회장님께서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계셨잖습니까? 회사 일은 마비됐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영 공백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경태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중병을 앓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골수이식 수술 기록이었어요. 제가 딸에게 골수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했던 겁니다.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어요. 그것과 회사 경영이 무슨 상관입니까? 오경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상관있죠. 제가 회사보다 중요한 걸 선택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경영 능력을 잃은 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부사장님이야말로 경영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 10년간 부사장님께서 횡령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경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근거 없는 말씀은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이건 부사장님 명의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자금 조성 기록이고요. 이건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수수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자료들이 떴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오경태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10년 전부터 부사장님을 지켜봐 왔어요. 윤 회장님,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2005년 6월 전주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의혹.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재개발 브로커들의 명단,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경태와의 금전거래 증거까지. 이게 뭡니까? 주주 한 명이 물었습니다. 2005년 제 딸이 실종됐습니다. 전주에서였죠. 당시 저는 전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재개발 업자들이 그 땅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제 딸을 데려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브로커들과 거래한 사람이 바로 오경태 부사장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오경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심지어 오경태가 브로커와 만난 식당 영수증까지. 부사장님은 당시 전주 출장 중이셨죠.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이 브로커들과 만났어요. 오경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불이 꺼졌어요. 뭐야? 정전인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무언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제 녹화한 영상인지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도연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제가 세상을 떠난 뒤일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 윤혜진이 위기에 처해 있을 거예요. 남편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경태를 믿지 마십시오. 그는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장하은을 빼앗아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모두 USB에 담았어요. 제 아내가 그걸 찾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하은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이게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딸을 찾았어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장하은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일치율 99.98%. 이 아이는 분명히 제 딸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오경태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 한 명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오경태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윤혜진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수사도 요청했고요. 경찰은 오경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일은 아직 안 끝났어. 윤혜진,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오경태가 소리치며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사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투명하게 운영될 겁니다. 비리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이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겁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회사를 계속 경영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제 남편이 지키려고 했던 회사니까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딸이 함께 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박수는 점점 커졌어요. 결국 회의실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딸을 찾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은이와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경태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2005년 하은이 실종 사건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형사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태준 형사였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브로커 박성민을 검거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성민, USB 파일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부산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쓰고 있었고요. 김 형사는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자백했습니다. 2005년 당시 오경태로부터 돈을 받고 회장님을 압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압박이요? 토지를 팔도록 협박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하은 양을 유괴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왜 하은이를 데려갔죠? 회장님께서 토지 매각을 거부하자 겁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렸다고 하더군요. 버렸다고요? 네. 부산 해운대 근처 골목에 버렸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7살 아이를 낯선 도시에 혼자 버렸다는 말이었어요. 그 아이가 하늘 보육원으로 가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경찰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김 형사는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보육원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2006년 3월 입소한 신원불명 여자아이, 추정 나이 7세,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 있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맞네요. 네, 맞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고 보육원 기록도 일치합니다.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식으로 신분 회복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그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은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장하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게 내 진짜 이름이니까. 근데 저는 28년 동안 최설인으로 살았어요.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제자리를 찾는 거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거지. 엄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 섭섭하지 않으세요? 전혀.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예쁜 미소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하은이 찾았어요. 당신이 못다한 일 제가 해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당신도 저도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신분 회복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설이는 다시 장하은이 되었어요. 호적에도 정식으로 등재됐습니다. 어머니 윤혜진, 아버지 장도연의 딸로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친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노은주 교수도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 교수님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두 분이 해내신 거예요. 차 실장도 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장 회장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남편이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파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김태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최종 판결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경태는 징역 15년, 박성민은 징역 20년입니다. 둘 다 항소 포기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하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네, 엄마.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였어요. 앞으로 제 딸 장하은이 회사 업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후계자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하은이가 준비되면 이 회사를 맡길 생각입니다. 장대리, 아니 장하은 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들이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은이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긴장했어요? 네, 엄청요. 잘했어. 당당했어. 엄마 닮았나 봐요. 하은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복잡한 도로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너랑 시간 보내고 싶어. 저도요. 주말에 어디 갈까? 오래 못 가본 곳 있잖아.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주 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봤던 곳이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기억나? 아니요. 근데 가보고 싶어요. 어쩌면 거기 가면 뭔가 기억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자. 우리 같이 가자. 그 주 주말 우리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여기에요, 엄마. 응, 바로 이 골목에서 내가 사라졌어. 우리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전통 찻집 앞을 지나고 한지 가게 앞을 지나고 작은 공원을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언가 찾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기. 하은이가 한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정자였어요. 저기 가봐도 돼요? 그래. 우리는 정자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엄마, 여기 본 것 같아요. 정말? 네. 확실하진 않지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지 않아. 하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 응? 노래가 들려요. 자장가요. 무슨 자장가? 하은이가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하은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그 노래야. 엄마가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 꿈에서 들었던 그 노래예요. 응, 엄마 노래야. 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이제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흐릿하지만요. 천천히 해.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아니요. 기억하고 싶어요. 엄마와의 시간을요. 우리는 정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응,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는 일어나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골목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딸과 함께 이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은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고 여름이 왔다가 가고 단풍이 물들고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어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은이는 회사에서 전략기획팀 차장이 됐습니다. 20대에 차장이 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은이는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실력도 인정받았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는 않았어요. 하은이와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그냥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갈까요? 너 가고 싶은 데 있어? 전주 가고 싶어요. 1년 만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아침을 먹고 차를 탔습니다. 운전은 제가 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달라졌죠? 응, 많이 성장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편이에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전주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어요.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한옥마을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장소였어요. 엄마, 그 골목 가요. 응, 우리는 손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제가 하은이의 손을 놓쳤던 그 골목이었어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전통 찻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한지 가게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이 골목 많이 안 변했네요. 그러게, 20년이 지났는데도 비슷해.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어요. 작은 공원을 지나 정자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앉았던 그 정자였어요. 정자에 올라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꿈을 자주 꿔요. 무슨 꿈인데? 어렸을 때 꿈이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는 꿈이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니? 잘 모르겠어요. 꿈인지 기억인지요. 근데 따뜻해요. 그 꿈을 꿀 때마다 행복해요. 그래, 그럼 됐어.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였어요. 남편이 쓰던 거였습니다. 이거 왜 가져왔어요? 음악 들으려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한 곳에서 멈췄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였어요. 제가 하은이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엄마, 이 노래. 응, 우리 노래야. 하은이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음악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음악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났어요. 뭐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들던 거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매일 밤 그랬어.
그리고 아빠는 옆에서 책을 읽어주셨어요. 응, 그림책을 읽어줬지.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하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미안해, 하은아. 그 행복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엄마, 그만해요.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하은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기 가요. 하은이가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어디? 그냥 걸어요. 끝까지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넓은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봐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 우리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행복해. 우리 지금 행복하잖아. 맞아요. 우리 행복해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뭐 먹어요? 비빔밥 먹을까? 전주 비빔밥. 좋아요. 우리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한옥 식당이었어요.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했어요. 맛있겠다. 하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엄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응, 돌아가야겠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래. 우리는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젊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응?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너랑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 그리고 회사도 잘 이끌고 싶고, 저도 도와줄게요. 고마워. 엄마, 제가 나중에 회장이 되면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니, 엄마보다 더 잘할 거야. 정말요? 응, 넌 똑똑하고 착하니까 좋은 회장이 될 거야. 하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가자. 네, 엄마. 우리는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어요. 또 그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우연이었지만 기분 좋은 우연이었어요.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가요. 그래. 저는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엄마, 별 봐요. 예쁘다. 아빠도 저 별 중에 하나일까요? 저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럴 거야. 저기 어딘가에서 우릴 보고 계실 거야. 아빠, 안녕하세요. 저 잘 있어요. 하은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여보, 우리 딸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앞은 어두웠지만 차의 불빛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삶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작은 불빛만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은이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하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잃었고 20년 만에 되찾았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서로를 믿었다는 사실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엄마와 딸의 인연은 시간도 거리도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30년, 40년은 우리 것이었어요.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하은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응, 거의 다 왔어. 저 꿈 꿨어요. 무슨 꿈?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꿈이요. 엄마랑 저랑 아빠랑요. 좋은 꿈이네. 네, 정말 좋은 꿈이었어요. 서울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엄마, 집에 가면 뭐해요? 차 한 잔 마시고 자야지. 내일 또 바쁠 거야. 일요일인데도요? 회장은 쉬는 날이 없어. 그럼 저도 없겠네요. 미래의 회장이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하은이와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엄마, 저 방에 갈게요. 응, 쉬어. 엄마도 주무세요. 그래, 잘 자, 하은아. 잘 자요, 엄마. 하은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딸 찾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하은이랑 함께요. 조용히 속삭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우리 삶도 그랬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이제 빛이 찾아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잘 수 있는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 딸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생이막 사연극장이었습니다.